안녕하세요, 회장님. 어이,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마음이 설레이고 좀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회장님을 뵙게 되니까 회장님은 저랑 이제 사적으로 처음 뵙지만 지난번에 결혼식장에서 주례하실 때도 네. 제가 먼발치에서 뵙고 나오시는 것까지 일부러 옆에 이렇게 따라갔었어요. 그랬구나. 네, 회장님 용안을 제가 좀 영화는 뭐. 제가 그 우리나라의 워런 버핏처럼 되실 분을 한 3분 꼽는다면 그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아니, 저는 뭐 그냥 작은 투자자에 불과하죠. 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60년생이시니까 예. 워런 버핏이 1930년생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하고 그 나이가 같습니다. 아, 어머님이 30년생이시군요. 그러면 워런 버핏도 이제 재산의 99.7%가 52세 때부터 번 돈이라고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계속 복리의 마법 때문에. 저는 뭐 4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워런 버핏의 나이 지금 30년 뒤죠. 네, 30년 뒤면 충분히 워런 버핏 정도의 이런 자산가가 돼 있으시겠다. 이제 워런 버핏은 뭐 이렇게 그 보미사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니까 그당 나오는 기업에 길게 투자해서 지금은 이제 큰 뭐 자산가가 이렇게 됐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남의 자산을 관리하지 않고 내 고유 자산만 관리를 하니까 아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회장님의 그 주식 철학이 그 나는 투자자라기보다는 사업가다. 그런 부분도 워런 버핏하고 되게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하고 요즘 식사하려면 한 2억, 3억 내야 되잖아요. 회장님은 30년 전에 워런 버핏을 좀 만나는 느낌이라서 오늘 이 식사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점심도 굶고 이렇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요. 회장님 좀 식사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많이 드세요. 회장님도 뭐 주식을 사업가처럼 하시긴 하시지만 회장님도 투자하시는 종목의 차트는 한 번씩 보시죠? 그럼요. 내가 왜 사업가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식 투자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증권시장은 이제 세상을 보는 창이다. 그 증권시장을 통해서 보이는 그 기업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니까 그 기업 중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뭔가 정말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이렇게 편안하고 이제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함께 이렇게 동승을 하면 그 기업의 성과를 이제 배당이 됐든 캐피탈 게인이 됐든 이런 걸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신증권 다닐 때 또 그다음에 국제투자자문 다닐 때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이 한국 증권 시장에서 기술적 지표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로 이제 이렇게 그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 시장에 있다 보면 뭐 단기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니까 단기 투자의 기재였습니다, 사실은. 영업을 잘하니까 저도 이제 37에 이제 내가 교보증권 압구정지점장을 나갔죠. 교보증권에 있을 당시에. 주식 투자는 이제 그 이제 압구정 그 지점장을 할 때 이제 IMF가 왔잖아요. 97년, 98년도에. 그래서 지수가 이제 10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 빠질 적에 뭐 그런 거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만 원짜리가 그냥 3,000원까지 떨어졌었으니까. 그때 뭐 이제 저도 막 그 고객들 이 뭐 이제 신용 투자 뭐 이렇게 권유하고 이러면서 막 깡통 계좌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본질도 좀 배우고 또 제 인생의 쓴맛도 많이 보면서 남의 자산 관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럼 96년, 97년 그때 당시에 압구정 지점장을 하고 계셨네요. 예. 97년도, 98년도.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이제 동원증권 지점장을 하면서 97년도에 그만두고 그 미래참투와 그 미래투자자문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이제 교보증권하고 거래를 하다가 2000년도에 이제 그 뮤추얼펀드 팔면서 삼성하고 거래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 박현주 회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웬만한 그렇게 크게 되신 분들은 다 보면 압구정 지점 출신이더라고요. 저는 압구정 지점장 나가서 망했어요. 이제 혹독한 이제 실제로 망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어떤 교훈을 많이 얻었죠. 아니 근데 회장님의 자산이 이제 뭐 웬만한 뭐 지분 공시도 많이 있다 보니까 1000억대가 넘어간다 이런. 저도 좀 편히 좀 앉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희 같은 사람은 회장님은 그런 굴곡 없이 88년도에 입사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신증권을. 야,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만 했겠구나. 압구정 지점장 나가기 전까지는 승승장구를 했지. 하다가 그러면 그때 IMF 때 그러면 많이 안 좋아지셨었네요. 완전히 망했죠. 길거리 나 앉았었으니까. 야, 어머니하고 살던 집도 이제 이렇게 팔고. 예. 야, 그건 처음 시영의 듣는 그 얘기네. 사월세 예. 그쪽으로 이제 사골세로 이사 가서 옮겨가셨어요? 아니 누나 집에 이제 한 3개월 반 정도 얹혀 살다가 예. 이제 누나 집에 계속 살 수 없잖아요. 예. 그 경기도 안산 시흥인데 압구정 지점장 할 때. 예.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려고 그러면 5시 반에 나와야 되고 예. 또 뭐 퇴근하면은 뭐 12시 넘어야 집에 들어가고 예.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3개월 반 있다가 그게 어디야? 신림동 예. 그쪽에 뭐 이런 이제 사소한 얘기까지 다 하네. 예. 정말 5천만 원짜리 이제 사월세 얻어가지고 야. 이렇게 생활했으니까 아무도 잘 모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야, 그럼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 압구정 지점장을 하시면서 IMF를 겪어서 신림동에 사골세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5천만 원짜리 옮기셨던 엄청난. 그러면 그거는 거의 우리가 요즘 상한가가 2번 상 먹는 걸 이제 따상이라고 하는데 거의 따하 한 하한가 3번 맞은 거네요. 뭐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주식을 뭐 많이 사고 팔고 했으니까 영업 잘했으니까 이제 압구정 지점장 나갔을 거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좀 버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게 막 뭐 이렇게 담보 부족이 나면서 저 반대면에 나가가지고 이제 깡통이 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일부 좀 손실 보전도 좀 해주고 이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좋은 주식들이 꾸준히 올랐거든요.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3만 원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해서 이 돈 버는 행위가 아니구나. 아, 그때 깨우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좋은 기업에 이렇게 좀 길게 투자를 해줘야 기업의 성과를 온전히 공유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교보증권 그 영업부장을 이제 하면서 그만두고 2000년도부터 삼성증권에서 이제 투자 전문위원, 투자 상담사죠. 예, 투자 상담사. 예, 왜냐하면 증권사 이렇게 있다가는 계속 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렇게 시황을 보고 영업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 철학을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아예 투상으로 가셨었네요. 이제 투자 전문위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 상담사죠. 그래서 이제 고유 고객들을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또 잘 지냈는데 또 그 당시만 해도 또 잘 나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9.11 테러가 난 거 아닙니까? 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2001년 9월 11일. 근데 여기 그 무역센터가 그냥 이렇게 비행기가 그냥 자폭해서 이제 쓰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또 막 그 주가가 또 순식간에 한 30% 정도 빠졌을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이제 그 고객들이 야 주식 좀 팔아달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때 나는 이제 투자한 기업들은 뭐 충분히 그 미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고 뭐 수없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소통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남의 자산 관리하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독립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9.11 테러 이후에 독립하기로 결정하셨었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그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 보령작이나 고려개발, 뭐 그다음에 넥상스 코리아, 뭐 기타 포함해가지고 이제 몇 개 이제 우량한 그런 기업들 사서 우량한 기업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이제 사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이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잠수를 사실 했어요.
근데 이제 9월 중순부터 이제 주가가 크게 올랐죠. 예. 그때 아마 이제 그 큰 자금이 이제 이렇게 그 모아진 거죠. 2, 30억 정도 투자돼 있는데 그게 한 2, 30억 이상 이렇게 하면서 4, 50억 이상이 되면서 이제 오늘의 이제 기반이 만들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 강광선 회장님은 이제 IMF 때 증권주 우선주 막 지르고 하셔가지고 증권주가 가장 많이 빠졌죠. 예. 우선주 같은 게 10,000원짜리들이 뭐 1,000원대까지 예. 빠졌으니까.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사가지고 그때 뭐 큰 돈을 버셨다라고 하셨었는데 회장님은 좀 굴곡이 있으시네요. IMF 겪고 그 다음에 9.11 테러 때도 또 한 번 더. 그때는 이제 그 9.11 테러 때는 그때야 사실 뭐 한 3주 정도 안 좋고 그 다음부터 뭐 6개월 내내 랠리였으니까. 이제 투자 전문위원, 투자 상담사라는 게 이제 수수료 받고 살잖아요. 예. 그때 뭐 영업도 잘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 저 수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뭐 한 뭐 3, 4천만 원씩 뭐 이렇게 월급을 받았으니까. 이야, 월급을요? 예. 성과급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참고로 그때 당시에 연봉이 2,800이었으니까요. 네, 회장님 3주치, 3주치 월급을 제가 연봉으로 받고 있었어요. 지금껏 이제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 자격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뭐 위기 때마다 9.11 테러도 그렇고 뭐 2008년도 글로벌 위기 때도 그렇고 13년도도 그렇고 또 2015년도 나와 관련 루머 때문에 제 자산이 또 반쪽이 난 경우도 있었고 또 뭐 작년에 또 이제 2020년도에 3월달에 또 자산이 또 뭐 이렇게 또 반쪽이 났었고 저는 이제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또 그렇게 되더라고. 그 2015년 루머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납니다. 회장님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뭐 반대 매매가 나와서 하한가가 가고 이게 연쇄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온다. 뭐 그 루머였었죠. 그랬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그 일부 이제 가치주들이 이제 크게 올랐죠. 2015년도 이제 피크 치셨을 때 이제 저와 관련 이제 루머가 나오고 이러면서 제가 뭐 저는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은 갭이 오픈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를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이 투자했던 것들이 이렇게 빠지는 바람에 저도 그 당시에 한 그 제가 이제 그 2015년 10월 달인가 아마 오픈된 자산만 거의 한 2천억이 넘어갔었으니까. 근데 그게 반쪽이 났었어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사업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5단계를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정보 매매, 남의 얘기 듣고. 그게 이제 최고의 어떤 그 단계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정보 매매. 그다음에 또 뭐 차트 매매,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과거 거래량이나 그 주가를 보고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 이제 가치 투자가들이 이제 정량적인 분석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강방진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미래의 어떤 트렌드, 방향을 잊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이제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자라기보다는 사업가에 가깝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창기에는 기업을 선정을 할 때 그 기업의 어떤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을 하나의 그 이 통째로 보는 거죠. 기업의 어떤 미래 비전이나 희망, 꿈이 없으면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보면은 사람들이 야 이분은 뭐 가치 투자자야, 뭐 가치 투자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성장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 좀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업가다. 제가 성공할 수 있던 배경은 우리 삶이 이제 이렇게 지속되는 한 이제 기업의 활동은 지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는 심지어 이제 전쟁이 나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그 현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맞게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그 잠재력이 있고 저 뭐랄까 좀 경쟁력이 있는 이런 기업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놓은 게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어렵게 여기는 것은 뭐 이제 이런 방송 이렇게 보고 이러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뭐 이제 우리는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어떤 그 기타 변수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우리 그 주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정답이 없잖아요. 그 제가 이제 이 그 마지막 쓴 책에 보면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의 투자 10계명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세계 어떤 투자자도 10계명 만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이게 투자를 하면서 농부의 생각으로 농부처럼 이렇게 투자를 해왔는데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이 농부의 마음이라는 게 선한 마음이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본질을 봐야 정확하게 그게 보이는데 우리는 왜곡돼서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농부의 마음으로 이제 그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은 영속적 기업이잖아요. 공생공영하는 적대적이기보다는. 그리고 또 이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게 기대 수익에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농부가 뭐 이렇게 욕심 크게 부리지 않잖아요. 이제 씨를 뿌리고 또 그거를 잘 가꿔서 그거에 의한 어떤 그 열매나 이런 것들을 소화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만 가진다고 하면 누구나 다 정말 그 이 주식 투자로 크게 정말 이렇게 부자로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평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기업이 아니라 인생이 길어졌잖아요. 평생 동행할 기업 3-4개만 있으면 정말 뭐 이렇게 아주 얼마나 재밌게 살 수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취하려고, 많은 것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증권사에 있어 봤습니다만은 증권사 직원들 중에 심지어는 자산운용사가 됐든 자문사에 있던 매니저들, 애널리스트들도 큰 부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시장에 나와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게.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하니까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 증권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또 사고팔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중기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있지만은 이제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인생이 길어졌으니까 좀 길게 보고 공부해서 평생 동행할 기업 서너 개만 이렇게 찾으면 아니면 뭐 10개 정도 포트에 넣고 공부를 하다 보면 주가 흐름까지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식만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 너무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길게 했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작전이 여기가 이제 강 회장님하고 왔었던 곳이고 굉장히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도 안 먹으면서 오늘 여기 가서 회장님한테 회장님이 말씀을 많이 좀 하도록 말을 시켜놓고 저는 이 맛집에 오늘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자. 이게 작전이었는데 회장님이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나하나 지금 머릿속에다가 새겨 넣으려고 못 먹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회장님 뵈면 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이 주식 바닥에 보면 여러 가지 필명과 닉네임이 있잖아요. 예, 압구정 미꾸라지라고 예전에 그 회장님도 계셨고 그다음에 뭐 많죠. 그 중에서 제가 어떻게 주식 농부라는 이 필명을 쓰셨을까? 제가 만약에 제 필명이 없었으면 저는 진짜 주식 농부 그 수많은 필명 중에 딱 하나 고르라면 주식 농부를 저는 하고 싶더라고요. 그 주식 농부라는 이제 필명을 가지게 된 것은 매일경제신문에 내가 슈퍼게임과 주식 농사꾼이라는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칼럼을. 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책이 이제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네. 이 책 제목을 정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서 잠깐 이렇게 낮잠이 들었는데 막 그 아주 굉장한 꿈을 꿨어요. 네. 뭐 광산에서 뭐 이렇게 파고 이러는데 막 내가 잠깐 누워 있는데 머리에서 벌레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오는데 놀래가지고 깼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대박 꿈이래.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우리 그 박색 전무 아나 모르겠어요. 그 조윤찬 전무가 이제 내 사무실에 같이 있었어요. 예. 쌍용투자증권의 그 예. 투자 분석 팀장 하다가 예. 그 친구한테 내가 전화를 바로 해가지고 야, 내가 이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는 얘기 아니냐.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얘기로 해서 내가 이제 그 첫 번째 책 제목은 다 내가 정했습니다. 다섯 권은 전부 다. 그래서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이렇게 정하니까 출판사에서 아, 회장님 그렇게 하면은 책 절대 안 나갑니다. 야, 그래도 내 메시지니까 이렇게 정해라. 그렇게 정해놓고 이번에 이제 주식투자 절대 원칙만큼은 출판사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농부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그 주식 투자할 때 뭐 이 좋은 종목 어떻게 고르느냐. 우리 이제 강방천 그 회장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강방천 회장 포함해가지고 뭐 이채연 포함해서 또 최준철 사장 포함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이제 많은 그런 비법들이 이제 이렇게 전수가 되고 이러는데 저는 뭐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상식 수준에서 야, 내가 뭐 이제 그 우리 자식들 아니면은 뭐 자식들이 근무해보고 싶은 회사 아니면 내가 돈이 있으면 야, 내가 가지고 싶은 회사 이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해 놓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약간의 수수료 거래세만 부담하면 그 좋은 기업의 주인이 돼서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자본에 근거한 자유시장 경제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걸 이끌고 나가는 것은 결국은 기업들이 이끌어 나가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 정제된 회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이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어떤 공유 시스템이다.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그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정말 모든 국민도 부자, 국민이 부자면 가게도 부자, 기업도 부자, 또 국가도 부자가 돼서 뭐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그 나는 나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내 자신을 믿고 또 내가 투자한 기업을 믿고 우리 미래를 믿고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자산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증대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주식을 이렇게 열심히 사고 팔고 해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는 제목만 보더라도 제가 뭐 책 써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투자 철학이나 내 생각을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함께 좀 더불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정말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자랑스럽지 않으면 어려울 때 투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분명히 어려울 때 투자를 해야만 돈을 벌지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투자해봐야 돈이 안 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서 근무했으면 하는 회사 아니면 내가 돈이 있으면 이 회사는 내가 경영해보고 싶은 회사 그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찾다 보면 나하고 뭐 연관된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누구나 다 인연이 있거나 관련이 있거나 연관된 기업들이 있거든. 그런 기업을 찾아서 약간의 수수료 거래세만 부담하면은 그 기업의 주인이 돼서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그다음에 또 잘못 가면은 좀 쓴소리도 좀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난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박 전무님도 책을 썼지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돈을 벌려고 그러잖아요. 돈은 누가 벌어요?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해놓으면 기업이 버는 거 아니에요. 좋은 기업이란 게 뭐냐. 그 좋은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좋은 경영진이 있는.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이제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이냐. 근데 그런 기업들이 또 그 경영진의 어떤 그 영향력이 우리는 또 지대하게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영진의 어떤 그 덕목에서 뭐 열린 경영을 하느냐, 아니면 기업가 정신이 있느냐, 아니면 책임감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 정말 이게 태평양을 건너가자고 그러면은
아주 튼튼한 항공모함에 이렇게 성선이 돼 있다 그러면은 웬만한 기사 난카에도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돛담배로 가려고 그러고 뭐 아니면 뭐 통통배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모터보트 이런 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뭐 갈 수 있지만 어렵잖아요. 태평양 못 건너죠 절대. 모터보트로는. 그래서 이제 삶이 이제 지속되는 한 이제 이런 기업의 활동은 지속이 되니까 그런 어떤 튼튼한 기업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잠깐 이제 시장 얘기도 이렇게 해보면 항상 이제 우리 판은 바뀌잖아요. 뭐 이제 2010년도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정말 이 막 풍부한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되고 낮은 금리에 정말 이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그게 기반해서 뭐 이제 성장주나 이런 것들이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집중받으면서 이제 크게 올랐잖아요. 또 이제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을 하면서 그 실적을 내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집중을 받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이제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이제 정상화 과정으로 돌아오니까 뭐 이제 금리도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도 이제 긴축 재정이 되면서 그 무한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고 정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상적인 기업들이, 그래서 저 최근에 이제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에 포토를 지금 다 바꿔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익이 좋은 편이거든요. 야, 이장에. 그렇죠. 네. 근데 왜냐면 이제 경기를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지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선물 옵션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그렇죠. 단기 트레이딩 인덱스를 뭐 이렇게 중심으로 이제 패시브 투자가 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보지만은 그렇게 투자도 하지면서 안 하면서 그런 거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몰입해서 하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증권 시장의 그 흐름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1980년도에 지수 100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년도에 우리가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800개 정도 기업이 돼 있잖아요. 780개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넥스까지 합치면 2,400개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한 2,2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보면은 지수는 30배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한 880배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자본시장은 엄청 커졌네요. 굉장히 커졌죠. 커졌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 자본시장을 통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자금을 조달을 하고 또 증시 통해서 또 한몫 챙기고 또 심지어는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상속 증여를 이렇게 하는 그런 시장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어떤 그 양적인 성장을 해왔지만은 그 이 투자자를 이렇게 그 배려치 않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되어 왔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자본시장에 참여한 그 플레이어들, 뭐 증권사가 됐든, 뭐 운용사가 됐든, 자문사가 됐든, 아니면 뭐 거래소가 됐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이게 뭐랄까 밥벌이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시장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자본시장은 이제 플레이어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왔고, 우리 기업은 지배주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왔거든요. 이 구조가 이제 깨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삶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 환경이나 투자 문화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최근에 회장님이 2010년부터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꾸준히 얘기를 해왔죠.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뭐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애야 너는 기업의 주인이다. 주식 투자자의 시선, 돈이 일하게 하라. 주식회사의 약속. 이런 책 제목을 보면은 뭔가 지금 이 시장을 농부가 농사짓다 투자해도 성공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나 문화를 만들려고 내가 애를 쓴 거지. 제가 부자가 된 이유는 정말 이 단순히 이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 저는 투자자가 아니라 내가 사업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마존이 됐든 뭐 그 테슬라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 이런 기업들이 그 기업들과 CEO들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이 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라든가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이렇게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만 가지고 그게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뒤에는 함께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그 사람을 믿고 응원해준 투자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투자자도 기업가 못지않게 모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투자자로서의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이 투자할 기업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현금이 없습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면 투자할 기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만약 내가 돈을 쌓아놓고 말이야, 그 뭐 워렌 버핏은 그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캐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남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이 정말 대한민국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소명을, 내 책임을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자조하면서 살아요, 저도. 항상 그러면 시장 판단 안 하시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예, 기업에다가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뭐 평화로울 때가 있습니까? 항상 위기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위기가 오면 그 위기 속에서 항상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회장님. 왜냐면 저는 이제 남의 돈 관리만 94년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남의 그 돈의 쩐주분들이 저희는 또 기관 투자가 있었잖아요. 그 기관 투자가의 평가 방법이 또 있고요. 그 평가 방법이 1분기, 2분기, 그래서 2분기 연속 시장을 언더퍼폼하면 자금 절반 회수, 그리고 1년 내내 언더퍼폼하면 전액 회수, 이런 거에 좀 시달리다 보니까 회장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장 시장에 패션이 좋은 기업들, 소위 말해서 이제 테마주나 주도주를 쫓아가는 그런 매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마음도 힘들고, 사실 선물 트레이딩도 저도 뭐 옵션 선물 트레이딩까지 다 해봤었거든요. 그 선물 옵션을 해보고 느끼는 바는 이거는 영혼을 파는 매매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초단타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돈을 벌기에 앞서서 내 영혼을 갉아먹는 투자 방법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선물 옵션 이런 거는 잘 안 하는데,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투자의 본질이 뭔지도 알고, 예, 그렇게도 책에도 써놓기도 하고.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이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어떤 공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과거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은 17세기 초에 이제 유럽, 그 네덜란드, 이제 영국 이런 쪽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동인주회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주식회사 제도가 증권시장을 잘 이용한 민족이나 국가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어요. 산업화 이후에는. 과거에 네덜란드, 영국이 그랬고 지금 미국의 주주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세계에 내놓아도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많고, 또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증권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외국인들이나 일부 소수 지배주자에게 예속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눈물이 나요. 피눈물이 나요.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외국인 지분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에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했어요. 지금은 이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금융자본, 모텔을 치고 있는 KB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지주 이런 쪽에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전부 70%, 뭐 80%까지 가는 기업이 외국인 지분이 70%예요. 우리는 KB국민은행을 우리 은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우리 지금 삼성전자도 누구의 기업입니까 하면은 이재용 일가, SK 최태원 회장 일가, 뭐 현대는 정의선 회장 일가,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이게 김승현 회장, 이런 형태로 하잖아요. 이런 어떤 그 소수의 어떤 그 지배주주에 의존된 정부와 그 기업 간에 이렇게 의존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이런 구조는 이제 패스트 팔로 추종 산업에서는 가능하지만 이제 그 퍼스트 무버 선도 산업분에서는 이런 그 기업 거버넌스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주민주주의, 주주 뭐 평등주의, 주주의 그 이익이
비례적으로 보호받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만이 이제 자본시장을 통해서 모은 자본이 몰리고 그런 자금이 기업에 들어가고 그런 기업은 정말 이제 우리 삶을 이제 보다 좀 이렇게 이제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이게 만들어서 세계시장을 통해서 돈 벌고 그걸 증권시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누린다고 하면은 뭐 모두 다 저와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책을 쓰고 강연하고 칼럼 쓰고 이런 이제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본시장은 그동안에 이제 아까 그 기업은 이제 지배주 중심으로 또 우리 자본시장은 이제 플레이어 중심으로 이끌어져 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직접 내가 이 업에서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뼈저리게 그거 저는 느낍니다. 과거에 그 웹투독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아시죠?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열려있는 지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ATM 머신이고 뭐 그런 얘기하죠. 글로벌 기업 30개 보면은 적어도 30%에서 70%라고 하면은 일부 그 지배주 빼놓고 나면은 국민들이 투자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 지표인 증권시장 지표가 좋아져도 우리 국민들이 투자가 돼 있지 않으면 기업의 성과를 공유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이걸 이용한 정치인들이 또 그 표몰이에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그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 뭐 고위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국회의원이 됐든 투자에 대한 좋은 경험치가 없으니까 이 방향을 제대로 리드를 못 해줘요. 제가 이 선거 있기 전에 국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걸 하게 됐습니다. 존니 대표가 우리나라 이제 금융 문맹률이 95%라고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육률이 높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금융 문맹률을 95%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 저도 처음에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나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본시장 정책 선진화 방안과 또 국회에서 그 한국 자본시장과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패널로 참여해서. 그것도 왜 했냐면은 그 S대 그 교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주민주주의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더라고. 야, 이건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35년 동안 자본시장에 있으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지켜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뭐 이제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존니 대표나 김규식 회장이나 이상훈 교수나 그다음에 그 박재한 교수 그다음에 뭐 또 국민연금 지키기 위를 자자하는 유일한 그 기자나 기타 또 그 한국 그 주식투자연합회 그 정의정 대표나 이런 분들 이제 모아가지고 국회에서 아주 굉장히 그 거대하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발제를 했는데 발제한 내용이 별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5가지가 뭐냐면은 첫째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결국은 불투명한 어떤 기업의 거버넌스, 지배구조 문제거든요. 이 기업 거버넌스를 좀 개선을 좀 하자. 기업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에 대해서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지잖아요. 유한 책임을 지니까 이 기업인들이 이 자금을 통해서 모험 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뭔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이게 사적으로 사익 편취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저는 우리 10대 재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기회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 보장마다 맞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서로 견제하면서 가야만이 그 기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끔 건강히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지배주주에게 지금 예속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60개 그룹 총수가 있는 60개 그룹군은 총수의 그 지분율이 3.5%입니다. 그 3.5%가 순환 투자를 통해서 58%로 이 지분이 이렇게 확장이 돼서
그 회사를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배당 성향이 제일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배당 받는 것보다도 그런 회사를 이렇게 지배하는 게 훨씬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벌면 버는 쪽쪽 쟁여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주주 환원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을 좀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뭐냐면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 뭐 박 회장은 뭐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배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배당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배당을 주는 회사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대주도 배당을 통해서 이렇게 성과를 공유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배당 소득세는 이제 15.4%로 좀 분리과세가 되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배당 소득세를 15.4%에서 그 9.9%로 낮췄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과거에 이제 기업만이 성장을 하고 기업에 돈이 쌓이는데 이걸 이제 가계소득으로 좀 이렇게 환류를 좀 시키자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배당 성향이 17%에서 2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2018년에 한시적으로 끝났거든, 3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그게 없어졌고. 그런데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인들 보면은 보면은 배당을 안 주면서 뭐 자기들은 말이야, 오너들이 굉장히 많은 월급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다 보면은 뭐 대주주가 많아봐야 20, 30%잖아요. 그러면 7, 80%그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게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투자 문화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그 이제 상속 증여세 문제 실제로 너무 높다. 50%. 또 더 나가서 그 할증이 되면은 65%까지 그렇다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속 증여세가 우리 전체 세수의 2% 미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2% 미만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 상속 증여세를 OECD 평균 한 30%로 낮춰서 조기에 증여돼서 경제를 이렇게 파이를 키워서 세수를 확보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제 우리 상장사들 그 시가평가 제도, 순자산 가치나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자.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PBR 0.23배짜리가 수두룩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에요. 이런 외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누구나 달라붙어 가지고 M&A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OECD 국가에 있는 그 투자자 보호 제도가 8개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 그 김규식 회장이 얘기하는 합의 물자 자수 집중이라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은 알 수 있지만은 이 선진국에 다 있는 그런 투자자 보호 제도가 하나도 없거든요. 합병을 할 때 공정 가격으로 하자. 그 다음에 뭐 물적 분할할 때 이중 상장하지 말자. 뭐 기타 또 그 자사주 뭐 이 대주주에게 복무할 수 없도록 백지신탁 같은 거 이렇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그 집중 투표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집단 소송이라든가 뭐 이제 투자자 보호 증거제도 이런 부분들도 회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하자. 근데 모든 부분이 이제 공정가치, 자사주 뭐 사고 소각할 때 또 합병을 자진 상표할 때도 공정가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의 입맛에 맞게끔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나라, 훌륭한 민족들이 왜 얘기를 안 하는지. 그래서 나는 진짜 조니 대표가 얘기하는 금융 문맹률이 95%라는 얘기를 저는 실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상장사 시가평가제도, 윤석열 정부도 그 공정과 이제 상식, 정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증시를 통해서 이 법과 제도 문화가 이제 지배주주에게 기울어져 있지만은 가장 잘못된 게 저는 이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속 증여하기 위해서 일부 기업들이 상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가총액이 1조 되는데 2, 3천억에 상속 증여가 돼도 아무 얘기를 못 한다. 이게 0.23배로 이렇게 낮게 거래가 되느냐?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주가 만들어내는 가격이거든요. 그 주주 환원율에 따라서
주주 환원율이 20, 30%밖에 안 되니까 0.23배짜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일반 주주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장사 시가평가 제도를 이제 공정가치, 순자산 가치로 평가만 하면은 지수 1000포인트는 그냥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하자. 우리는 자본에 근거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본시장을 회하는 행위. 자본시장은 우리 자산이 뭐예요? 신용, 신뢰,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 깨지면은 동물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다 모든 걸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문제, 자본시장을 회하면서 그 사익 편취를 하는 대주주에 대해서, 지배주주에 대해서 재산권은 박탈할 수는 없잖아요. 의결권은 제한할 수 있다. 기득권 이제 뭐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정부가 됐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또 법조인이 됐든 아니면은 뭐 또 기업인이 됐든 이런 쪽에 이렇게 종속된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라고 봐요. 제가 오늘 이제 너무 이제 과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금융 이 범죄에 대해서, 처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재산권 박탈을 못 하더라도 그런 분의 의결권 같은 경우는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후에 그 처방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보거든요. 잘못하다가 야, 내가 회사도 뺏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기업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금융 경제 교육, 저는 금융 경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투자 경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초중 고등학교에 의무 교육화 시키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 문제, 자본시장 문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근간은 교육 문제에 있습니다. 저는 뭐 미국의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의 차이가 뭐겠어요? 미국 교육은 상생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줄 세우기식. 이런 교육 때문에 우리 그 사회 모든 문화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시청자들이 저 사람 좀 무식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